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고는 기업 분석의 이도영입니다. 자, 상품권은 어떨까요? 상품권을 회수할 때입니다.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품이 회수가 됐을 때 완전한 물건이 판매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부 판매는 조금 우리가 기존의 거와 다릅니다. 할부 판매는 어떤 가격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실제 판매되는 명목 금액하고 미래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부 판매라는 것은 미래에 나누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는 관계없겠지만 장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치의 한 금액으로 공정 가치를 따져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일 경우,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측정해야 되고, 그 현금 가치를 측정한 것을 현금 회수 기간에 차익을 명목 금액하고 현재 가치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 금액의 차이는 이자 수익, 세수 기간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동산 판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이전되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그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한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판매자가 이런 계약 완료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중요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중요한 행위를 판매자가 추가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리인 역할을 통한 판매입니다. 대리인 판매. 판매 수수료만 인식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제아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어떤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픈마켓에서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물건을 중간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대리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 총액을 내가 직접 보유하면서 그걸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를 하는 회사가 임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겠죠.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는 이런 종합상사가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해서 물건을 수출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직접 보유하면서 내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우리가 중개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경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쇼핑몰 회사 이런 것도 수수료만 인식하겠죠. 이렇게 대리인 역할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판매 인센티브입니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한테 또는 중간 판매자한테 제공하는 현금 할인, 현금 보조 방식의 현금 판매 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무료로 주는 현물이나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무료 서비스 같은 현물 판매 인센티브는 판매 거래 일부로 보아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A 약품 도매가 B 약국에다가 어떤 성장 발육 의약품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구입 금액의 10%를 현금 할인 또는 현금 보정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매출 할인을 보고 매출액에서 바로 직접 차감하면 됩니다. 매출 할인 대신에 판매 촉진용 의약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현금을 주지 않고 어떤 의약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래에서 A물산이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이고 언제 인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A물산은 2024년 12월 23일에 선수금을 1억을 받고 B테크주에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2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자, 선수금 1억 받고 프로그램을 2억을 팔았습니다. 계약 조건이면은 B테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탑재해서 이상 없이 작동할 때 나머지 잔금을 1억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테크에서 그 설치를 하고 검수했고, 검수 확인이 2025년 1월 5일 날 종료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식하는 시점은 2025년 1월 5일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검수 조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수익 인식하는 조건은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익 인식하는 조건과 실제 물건을 준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음에 K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할 시점 언제고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K기업은 2024년 12월 26일 날 이 김한국의 전화 주문을 받고 운동기구를 100만 원치를 발송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 조건이 이 판매 조건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5kg의 몸무게가 감량되지 않으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건이 있죠. 그죠?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일주일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에 김한국은 아무런 의사가 표시 없이 열심히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수락이나 반품기간이 종료됐을 때, 우리가 일주일 이내에 어떤 반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품기간이 종료되는 1월 2일 날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에 A 상사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얼마를 인식해야 되는가 하시는 거죠. 자, 부산에 있는 수탁회사가 이 수탁회사가 있는 P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P용역회사는 A 상사 제품 3억짜리 원가를 12월 27일 날 수령했습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3억 5천에 모두 판매를 했습니다. 3억 원짜리를 3억 5천에 다 판매했고요. 근데 이것을 A 상사한테 2025년 1월 2일에 판매 내역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P용역 회사의 판매 수수료는 3천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인식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이죠. A 상사는. 자, 이런 경우에는 P용역 입장에서는 보면은 P용역에서는 3천만 원만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원에서는 A 상사 입장에서 보면은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물건을 건네줬을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요. 그죠? 판매했을 때, 즉 12월 30일 날 판매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판매한 금액 3억 5천만 원이 수익 매출로 인식하게 되고요. 수수료 3천만 원하고 원가 3억이죠.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12월 31일에 3억 5천의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 수수료 3천만 원, 그리고 원가 3천만 원, 매출 원가 3천만 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KS가 인식해야 될 수익하고 인식해야 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 KS는 2024년 11월 5일 날 현재 가치 8억짜리 제품을 3년 장기 할부로 주 D물산에 판매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합계 금액이 전부 11억 원입니다. 근데 3년 장기 할부고요. 현재 이런 계약금 총 판매 금액은 11억 원이지만은 현재 가치, 이게 장기에 걸쳐서 할부로 판매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금액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 가액은 할부금의 현재 가치 금액으로 인식한다. 인도 시점에. 그래서 11월 5일 날 2024년 11월 5일 8억 원을 현재 가치 금액 8억 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8억과 11억의
차이는 3억은 이자 수익으로 인도되는 시점에 각각 나누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M전자 주식회사가 인식해야 될 수익과 시점은 언젠가 하는 것이죠. 자, M전자 주식회사는 이 쇼핑몰 사업부가 있는데 2024년 12월 23일 주식회사 C의 제품을 5억짜리 원가를 받아서 네티즌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한 공정 가치는 8억 원이고요. 자, 받기로 한 판매 수수료는 1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물건을 대리 판매해 주는 것이죠. 중개 판매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역의 제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를 거래 성공 여부를 우리가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행 기준은 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용역 제공 거래가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의 제공 거래는 인도되는 시점, 이런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또는 가득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기준이라 그러면은 수익의 가득 과정 정도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생산 기간 중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 실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인 행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판매되는 것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진행 기준에서는 작업의 진행을 연속적인 판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 기간, 거래 역량을 보고함으로써 발생 기준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런 작업 진행을 연속적인 판매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진행 기준에 의한 이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활동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적시성 있는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측정 가능성은 공통수익 인식 조건입니다.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권리, 용역 제공의 대가, 정상 방법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당 기간에 인식해야 할 수익 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진행률 기준에서는 진행률이 중요합니다. 용역 개발을 용역 관련돼서 개별 인식 조건 중에 하나가 진행률인데요. 기업은 용역 제공의 특성에 따라서 작업의 진행 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총 예상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에 대비해서 실제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의 비율을 우리가 측정해야 되고요. 또 예상 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제공한 누적 용역량의 비율을 정하고요.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의 비율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 컨설팅을 할 경우에 계약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용역의 수행 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겠죠. 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정액법이나 또는 작업시간, 작업일자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용역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서 특별히 중요한 때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합니다. 총 추정 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 원가와 향후의 수행에 대한 용역의 원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진행률은 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투입된 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진행률은 단기 말까지 실제로 투입된 공사 원가의 총액을 공사의 예정 원가로 나누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는 누적 개념이고 측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자, 손실의 인식입니다.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 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합니다. 자, 성과 측정의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횟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횟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설치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설치 용역이 부수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수수료, 설치 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가 주목적이고 설치 용역의 이 용역 자체가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설치 용역이 주거래이면 용역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식별 가능한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 가격에 추후 제공할 용역,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에 판매 후에 지원 용역이나 제품 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금액을 이연시켜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이연되는 금액은 계약에 따라서 제공될 용역의 예상원가에 합리적인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송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방송사 등이 광고 수익을 해당 광고를 대중한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광고 제작사 등의 광고 제작 용역 수익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 수익은 광고가 송출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송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입장료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행사를 개최하면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예술공연 등이나 이런 행사에서 발생되는 입장료 수입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입장료 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해서 수행된 용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각 행사에 배분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입장료 수익은 그래서 행사가 완료되면은 우리 용역이 다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공연 같은 경우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서비스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는 경우 있죠. 자, 강의 기간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동안에 발생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2월인데요.
12월 1일 날 우리가 2달치의 수강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은 12월 말까지 완료됐으면은 12월 말에 완료된, 자, 1월 달 거는 미리 받은 게 되겠죠. 그죠? 예, 선수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기간에 따라서 기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입회비하고 연회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회원 가입과 자격 유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회원 가입과 자격이 유지되는 회비 횟수가 가능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요. 재화 등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면 됩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수수료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할 때 용역, 또 운영을 지원할 때 용역, 설비나 기타 유형자산을 설치할 때, 또는 경영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제공하는 그런 대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이런 부과된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과된 목적에 따라서 이런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설치를, 인테리어를 만들어주거나 유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가 유형자산이 인도되는 시점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은 설비, 유형자산 이런 것들은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그 자산의 공정 가치를 기출해서 그 금액이 수익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지원 용역입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이 되겠죠.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수치를 하거나 창업 지원 용역 수수료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각각 그 완료되는 시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창업 지원 용역입니다. 그 중에서 영가, 싸게 파는 경우죠. 우리가 싸게 어떤 물건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조건인 경우에, 프랜차이즈는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받아서 대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이나 또는 적정 판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재고자산, 기타 유형자산을 가맹점에 제공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가 되겠죠. 본사는 이런 저렴한 가격 또는 자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어떤 유형자산을 가맹점에다가 제공할 경우에는 추정원가를 횟수하고 적정 판매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용역 수수료 일부를 이연해서 설비 이런 것들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머지 창업지원 용역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해야 되는 모든 창업지원 용역과 기타 의무사항 대부분이 수행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가맹점 입지 선정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자금 조달, 광고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 대부분의 그런 각각의 용역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타 창업 지원 용역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 프로모션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역별로 여러 가맹점이 공통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정 지역 대상으로 이런 지역 가맹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용역 수수료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가맹점의 숫자에 비례해서 수익으로 배분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로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런 진행률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는 소프트웨어의 인도에 제공하는 지원 용역을 모두 포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례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A 산업주가 2024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자, A 산업주는 2024년 7월 1일 소프트웨어를
10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이 판매 조건이 판매 후 2년 동안 지원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가 2억 원이 포함돼요. 자, 서비스 해야 되는 그런 사후 서비스 조건이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 용역은 제공 기간 동안 일정하게 2억 원의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은 일정하게 2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제하의 판매 가격에 추 제공될 용역에 우리가 금액이 우리가 2년 동안에 2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리가 식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 금액을 이연시켜서 용역이 제공되는 2년 동안의 기간에 따라서 수익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우리가 8억 원에 일단 팔았죠. 그죠? 10억짜리를 우리가 용역 서비스, 사후 서비스에 대한 2억 빼고 나면 8억이 되겠죠. 8억에 대한 판매 가격 8억 하고요. 자, 용역의 판매 대금. 자, 우리가 2024년도에는 7월 1일 날 판매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24년도는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2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24분의 우리가 6이 되겠죠. 그래서 6개월치만 해서 5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수입을 인식해야 될 금액이 8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8억 5천. 2025년도에는 또 6개월 되겠죠. 그래서 1억이 될 것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026년에 각각 나눠서 인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 K상사가 2024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인가 하신 거죠. 2024년 11월 5일 날 제주도 골프 콘도 회원들로부터 입회비를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입회비는 회원가입과 자격유지를 3년 동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 회원가입과 자격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회비의 횟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인식해야 될 우리가 수익은 이익이 되겠죠. 우리가 입회액을 수익을 2024년 11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횟수가 확실하게 된 2024년도에 이익을 2억 원을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기업의 사례입니다. 비기업이 2024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비기업주는 주식회사 MT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로 1억 원을 2024년 1월 1일 날 수령했습니다. 개발 기간이 2년입니다. 자, 서비스 해주는 기간은, 사후 서비스 해주는 기간은 인도 후에 2년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주문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진행 기준을 정해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자, 개발 기간이 2년이고 용역 지원 기간이 2년, 또 총 4년이 걸리죠. 그죠? 4년에 대해서 1억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2024년도에는 이 2,5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개발 기간과 용역 기간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배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C회사가, 주식회사가 인식해야 될 수익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영어 학습 프랜차이즈 사업부는, 이거 프랜차이즈입니다. 의학 실습 기기 등을 설비를 2024년 1월 1일 날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3년 동안 가맹점, 학원이 되겠죠. 가맹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등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를 3억 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제공은 인도일, 소유권 이전에 수익이 인식되고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는 용역 시점에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비대금 1억 원 하고요. 자, 설비대금 1억 원은 소유권 이전, 인도일에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 서비스 수수료죠. 교재 개발이라든지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가 3억을 받았는데 이거는 3년 동안 수령하죠.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 날 제공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2024년도 1년이 되겠죠. 그래서 1억 원만 용역 지원 수수료는
1억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2억 원, 우리가 유형자산의 대가 1억 하고요, 지원 용역 대금 1억 두 개를 합쳐서 2억 원이 2024년도에 인식해야 될 수익이 됩니다. 다음에는 유형별로 우리가 수익 인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먼저 알아볼까요? 이자 수익은 계약에 따라서 받게 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죠.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유효 이자율을 정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다가 1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기업은 이자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발생 기준에 따라서 결산일에 이자를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몇 %의 이자율로 했다고 가정하면 1년치를 우리가 1년에 3%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 100억을 가입하면 자 3억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1년 안에. 근데 이게 결산일 시점에서 보면은 만기에 1년 뒤에 받더라도 우리가 결산 시점에서는 일수 계산해서 그 받지 않는 이자를 미수이자를 우리가 다시 미수이자로 계산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자, 명목 금액이 100원이고 현재 가치가 85원일 경우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15원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구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85원 100원 주고 우리가 사는 가격이지만은 현재 가치, 즉 우리가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장기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 15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85원을 주는 것이고 그 15원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이런 이자와 장기 할부 판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나누어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발생 기준을 정해서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배당금 수익은 수익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배당금을 연말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일 시점에 결산이 끝나고 온다고 해서 배당금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정기 배당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주주총회에서 몇 % 얼마의 금액을 배당금으로 확정하겠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중간 배당은 이사에서 결정하죠. 그래서 이사에서 결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당금 수익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결정되는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열티 수익입니다.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열티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인식 시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로열티 수익이 로열티 수익 업체의 매출액의 5%라고 결정된다면 로열티 수익 업체의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에 로열티 수익도 인식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수익입니다. 제하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있는 기타의 수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할 때 발송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합니다. 자, 수익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될 것,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발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기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관련 보조금입니다. 자, 우리 보조금이라 그러면은 이는 특히 수익 관련 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이거나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자산 취득하고는 다릅니다. 자산 취득 보조금은 따로 있습니다. 자산 취득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시 수익으로 인식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수익으로 배분됩니다. 기업의 운영비 보조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고용 촉진 형태로 제공됩니다. 즉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정부 보조금을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신규 채용 인력의 월급의 5%를 1년간 보조해주겠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50% 부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직원 채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보조금은 매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수익 관련 보조금과 다른 것이 자산 관련 보조금입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장기적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재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장이나 기계, 건물 등을 회사가 구입하려고 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주로 이런 그 자산의 취득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건설 지원 보조금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업체한테 공장건설 비용의 30%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공장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매년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할 때 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율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익 관련 보조금하고 자산 관련 보조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관련 보조금과 자산 관련 보조금은 각각 형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익 관련 보조금을 수령할 때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기에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관련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충족하기 전에 받은 보조금, 수익 관련 보조금은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수익,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익 관련 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정 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응되는 비용이 있으면은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하면 되고요.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고 그러면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영업의 수익,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은 영업의 수익으로 계량하면 됩니다. 기타 특정 목적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성이 많은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우리 무연탄 채굴 회사나 버스 회사인 경우에는 매출 가격이 원가에 미달해서 제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연탄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탄을 만들면 이익이 날까요? 이익이 안 나겠죠. 연탄을 만드는 회사는 계속 적자가 납니다.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연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에너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연탄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적자를 보더라도 회사를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영버스 같은 경우죠. 버스 노선을 어느 구간을 필수적으로 노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는 그 노선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버스 노선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버스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출액으로
즉 영업수익으로 계례하면 됩니다. 자, 벤처회사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업의 수익으로 계례합니다. 반면에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어떤 원재료를 생산하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면 더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연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DS 연탄주의 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회계처리입니다. DS 연탄주 측에서는 최근 인건비의 상승으로 무연탄 가격을, 판매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으면, 가격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DS 연탄주 측에서에다가 매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보존할 목적으로 무연탄 톤당 생산량에다가 100원씩 보조금을 DS 연탄주에다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DS 연탄이 2024년 단기에 무연탄 생산한 게 1만 톤이라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결국 1만 톤 곱하기 100원 하면은 100만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보전 목적으로 정부가 이 DS 연탄에다가 보조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을 100만 원 받게 됩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수익 인식, 매출 100만 원을 대변에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무연탄이나 버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 보조금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을 즉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 사용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선수 수익으로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 수익 계정에 먼저 적용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한 금액만큼 자산의 정부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추가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즉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각종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여기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금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자, 위탁 판매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되겠고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입니다. 자, 상품권 판매할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하고 명목가액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판매는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고 판매자의 중요한 추가 의무가 완료되는 시점, 둘 중에 빠른 시점이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검사 조건 판매는 설치, 검사가 완료된 때. 자,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임대업이나 수출 대행, 전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만을 인식을 합니다. 설치 용역 수수료는 설치 용역이 주목적인 경우에만 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화 판매 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이연 처리하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재구매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콜옵션, 풋옵션인 경우에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익을 결정합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보유한 경우에 금융거래로 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리스 계약하고 우리가 금융리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기간해물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 품목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독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인식합니다.
구독 품목의 가액이 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발송 품목의 가격이 구독 신청을 받은 예상 총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 광고 제작의 용역 수익은 진행 기준입니다.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수강료는 강의 기간 발생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배분합니다. 입회비 및 연회비는 회원 자격 유지는 횟수가 확실하게 되는 시점, 재화 등의 저가가 구매권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가입 기간 동안 제공되는 효익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설비 제공은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인식하는 시점이 되겠죠. 창업 지원 용역, 운영 지원 용역은 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시점입니다. 횟수 가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로열티는 일정 기간의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계약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고요. 자유로운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는 취소불능원에서 환급불능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보험 대리인이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보험의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용역 수수료는 유효시익의 조정 항목이 있는데요. 자금의 대출,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해서 수취하는 개설 수수료, 특정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대출 약정 수수료는 유효수익의 조정 항목이 되고요. 진행 기준은 대출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 진행 기준이 되어 있고요. 결정적 행위가 수행되면은 뭔가 완료되는 것들입니다. 주식 배정 수수료나 대출 중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